파괴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거침없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작은 피해를 나한테 자꾸 줘요. 뭐가 문제야? 즐거웠잖아. 재밌게 얘기했잖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반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의 양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중에 카톡 친구 막 1000명쯤 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초연결 사회가요, 속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은 많이 허약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신기루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그 사람도 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치 뭐 도구인 것 같고요, 내가 동원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인간관계를 이제 우리가 맺고 그 에너지를 쓰는 것도요, 굉장히 투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거기에 투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싶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오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되게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되게 내가 집착하게 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관계는 굉장히 파괴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조금 멀어지는 게 좋죠. 첫 번째가, 나는 관계 욕구가 굉장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관계 욕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어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하고는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자꾸 투자를 하는데 들어오는 게 별로 너무 없어가지고 이건 계속 손해보는 어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보면 자기애적 경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시오패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사실은 자기애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실질적인 이득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 이득,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주면서도 나는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는 성과가 있는데 얘를 내가 뺑뺑이 돌리면 이만큼의 성과가 나오겠네, 이렇게 사람을 좀 도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높은 사람이 또 있고요. 마지막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불안을 막 쏟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나를 살려달라 하시고 나 자체를 굉장히 침몰시키게 만드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는요, 전염이 됩니다. 누가 웃으면요, 나도 따라 웃을 수 있고요. 너무 불안하면은 나도 같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나에게 굉장히 집착해서 나한테 불안을 엄청나게 투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근데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엄마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엄마를 제가 15분, 10분 이 정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불안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불안을 던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막 거기 있으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압박감이 많아서. 저한테 뭔가를 막 굉장히 부담되는 거를 주시고 나가시는데 그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챙기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신발을 똑바로 신으랬지. 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아이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이 4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거리를 둬보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적인 인간관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마주쳤으면 좋을 유형이죠. 소시오패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분들이 큰일을 벌이고 폭력을 저지르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시오패스 중에서는요, 은근히 작은 피해를 나한테 자꾸 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고 너하고는 내가 얘기가 잘 통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하고 여기를 좀 걷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막 걸어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커피숍 같은 데 잠깐 들려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분은 주문을 하고 약간 비껴섭니다. 그럼 나는 주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참 걸었어요. 다가오니까 다 왔대요. 그래서 뭐가 다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봤더니 그 사람 집인 거예요. 그분은 그냥 올라가세요. 잘 들어가. 그리고 올라가고요. 나는 알고 봤더니 반대편이에요. 그럼 나 혼자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따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야? 즐거웠잖아. 재밌게 얘기했잖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를 가볼게요. 걸으면서 좀 대화를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반부터 걸음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커피숍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해야 합니다. 왜 이쪽으로 걷냐? 라고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집이 반대편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끌려가시거나 좀 인간관계에서 좀 손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은 봐줄 수 있어도 그 선이 자꾸 넘어가면서 내 삶이 좀 불편해진다면 컷을 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집착형인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이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자기 감정이 불안하니까 자꾸 SOS를 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거침없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고 바쁘다 그러면은요, 나를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집착형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시오패스처럼 나를 뭔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어떤 실질적 피해를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SOS를 보내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좀 착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되게 관계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미안함이 많이 들 수 있죠. 인간관계는 완전히 혼합될 수는 없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내가 모든 해결책을 준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고민을 내가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손절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어려운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냉정하더라도 그 경계를 좀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도 진실성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진실성의 한 측면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좋으면 좋다고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힘들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진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진실성 있는 관계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이 사람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좀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또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속 깊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할 때 좀 그것을 좀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요, 애착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원가족이 너무너무나 힘든 가족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막 나르시스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밖에 못하니. 엄마는 막 집착형이고 나한테 불안을 막 거의 던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취업이나 하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옆에 철수는 뭐 이런다더라. 끊임없이 막 뭔가를 그냥 랩처럼 막 쏟아내는 그런 집안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원가족은 그랬어도 내가 새롭게 일어나갈 가족에서 진실성이 높고 공감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같이 구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조금 치유하고 조금 삶이 살만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요, 사람과 관계 안에서 외모도 중요하죠. 매력적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치도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하고 말이 되게 잘 통하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숨 막히네? 왜 이러지? 이게 뭔가 공허한 곳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잘 안 만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말로 하거든요. 이런 측면 여러분 보실 때 말이 유달리 좀 안 통한다, 서로가 되게 안 맞는 유형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부들을 보면 남편은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아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둘만 만나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가 유독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있어도 자꾸 이 사람하고 나는 상호작용이 잘 안 되네? 말이 잘 통하지가 않네? 우리 하인츠 코엇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산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산다고 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심리적인 산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여러분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굉장히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많이 투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뭔가 숨 막히는 관계다, 굉장히 지금 산소가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숨이 쉬어지는 관계인지 상호작용이 좀 되는 관계인지 우리가 굉장히 잘 맞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요소잖아요. 근데요, 마음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옵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항상 보라고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두 번째는 나하고 만날 때 약속을 반복적으로 늦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계속 늦는다면 오기 싫은 거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되게 안 중요한 존재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손절할 건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만남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엄청 냈잖아요. 그렇죠? 아마 ENFP라고 해도요. 6시까지 오면은 1시간 전부터 와 있을걸요? 늦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늦게 온다. 그럼 자기는 뭔가 지금 이 관계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관계가 좀 즐겁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는 분. 나는 정서적인 투여를 항상 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전화할 때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요.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동업하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내가 이 사람과 동업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관계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좀 유머가 있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거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조사가 갑자기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얼마큼 가야 되냐, 그 기준이 있느냐. 사실은 그런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조사를 챙길 때 챙기는 마음이 내가 그냥 그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라면은요, 내가 10번 갔다면 9번으로 줄이고 9번 갔다면 8번 줄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여한 거에 비해서 항상 사람은 적게 옵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판별할 때 내 장례식에 올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조금 더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리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좀 뺏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